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인상, 주변 사람에게도 항상 친절했던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연쇄살인마,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쯤 안양시 만왕구에 있는 빌딩 앞 도로 건널목에서 당시 22세인 윤미정 씨는 즐거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한 미정 씨는 비틀비틀거리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차량이 멈춰섭니다. 멈춰선 K사의 SUV 대형 차량. 조수석의 창문이 열리고 안에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나요? 집이 이쪽 방향이면 타세요. 미정 씨는 당연히 그런 남자를 무시했죠. 됐어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남자의 차를, 그것도 이 야심한 밤에 누가 탑승하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런 남자를 힐끗 바라본 미정 씨.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외모를 지닌 남자의 모습에 미정 씨는 한껏 올라가 있던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잠시 후 미정 씨의 도착지가 다다르고 미정 씨가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남자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차량은 도착지와는 다른 방향인 인적이 드문 길로 달렸고 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미정 씨는 알 수 없는 둔기에 의해 머리를 얻어맞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미정 씨는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112에 신고를 시도했죠.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미정 씨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쳐버렸기 때문이죠. 화가 난 남자는 주먹을 마구 휘둘렀고 미정 씨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는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남자는 미정 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던 카드를 꺼내 미정 씨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 뭐야? 하고 미정 씨를 다시 협박했습니다. 미정 씨는 울먹이며 비밀번호를 이야기했고 살려달라고 외원했지만 남자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미정 씨의 두 손을 나일론의 끈으로 칭칭 묶어버리고 미정 씨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에 팬티를 물렸죠. 그리고 미정 씨의 머리를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안 그래도 공포에 질려 있었던 상황. 산소까지 부족해지자 숨이 막혀왔고 그대로 미정 씨는 질식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기는 악질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던 때였습니다. 2004년에 검거된 유영철이 있었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활개를 쳤던 정남규도 있었습니다. 모두 잔인한 수법과 인간답지 못한 행동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던 시기였죠. 미정 씨의 실종 신고가 들려오자 이 수사에 비상이 걸렸지만 그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 씨가 실종된 지 5일 만인 5월 21일 새벽 2시 반경 군포 금정역 인근 도로와 담틈 사이에서 불에 타 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시신을 이곳에 유기했다가 며칠 뒤 다시 와서 불태운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이미 불에 잔뜩 타있던 터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수를 동원하여 신원 파악을 한 결과 실종된 미정 씨로 확인이 되었죠.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그 남자는 누구였고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윤 씨의 신용카드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인이 3번역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약 13차례에 걸쳐 284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증거는 아주 명확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출기 주변 CCTV가 말 그대로 깡통이 모형이었던 거죠. 수사는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주변 탐문 수사를 하던 찰나 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 9일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였는데요. 당시 20세로 대학생이었습니다. 6월 9일 밤 11시 30분경 늦은 시간 버스를 놓친 김 씨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남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었죠. 걸어가고 있는 김 씨 옆에 차를 대는 남자. 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드릴게요. 사실 남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단어로 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이죠. 순간 안심한 김씨는 호의에 오히려 감사하며 이 악마의 SUV 차량을 탑승하고 맙니다. 가는 내내 둘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폰에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경계심을 완전하게 풀었다고 해요. 김씨 친구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자신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김씨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과 함께 있었을 김씨를 생각하니 아직도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첫 범행에서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인출까지 했지만 꼬리가 밟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순순히 따라주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칼로 김씨의 허벅지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입에 팬티를 물리고 그녀의 머리를 테이프로 붙여 질식사시킵니다. 이 김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다르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죠. 이 남자는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3주 뒤인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어느 공동묘지 인근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근처 풀숲에서 웅크린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못해 분풀이를 한 건지 김씨의 중요 부위 살점을 도려내는 끔찍한 가학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이런 괴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씨를 발견하기 이틀 전인 7월 1일 밤 11시경 또 한 명의 여성인 허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측에는 아주 초비상이 걸렸죠. 5월부터 7월까지 20대 젊은 여성 3명이 실종된 겁니다. 그것도 모두 안양 및 군포 지하철역 근처에서였죠. 이건 연쇄살인이다 라고 직감한 경찰들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이 또다시 현금 인출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사건 당시 깡통이었던 CCTV부터 보완을 해야 했죠. 당시 인근 지하철 현금 인출기 CCTV를 모두 작동시키라고 관리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측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이 남자는 세 번째 희생자인 허씨를 살해한 뒤 1시간 만에 3번형 현금 인출기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찍힌 남자의 선명한 사진을 입수했고 해당 남자의 신분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경찰은 남자의 집을 급습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남자는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고 발뺌만 합니다. 각종 증거들이 우르르 나오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남자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남자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신과 기자회견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결국 남자는 범행을 실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생자인 허씨 시신 유기 장소까지도 실토를 하죠. 허씨는 앞선 두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희생되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김윤철, 당시 2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전과 하나 없는 굉장히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작은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남자의 약혼녀는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끔찍한 연쇄살인의 범인이었다니 정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미치광이 살인마 김윤철, 그의 검거 뒤에도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이 첫 번째 희생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자신의 약혼녀에게 던져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라고 하기도 했고요. 직장 동료들에게 값이 나가는 술과 밥을 사주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희생자의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의 약혼녀와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 약혼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허 씨에게서 뺏은 구찌 가방도 자신의 약혼녀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이 악질인 범죄자 김윤철은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하고 말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 수입에 비해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항상 돈에 쪼들렸지만 이 사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할 범죄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때쯤 야심한 밤에 술에 적당히 취해 혼자 서 있는 첫 번째 희생자 윤 씨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끔찍한 범행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고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 CCTV만 제대로 작동했었더라면 그 이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유동인구가 그렇게나 많은 여관에 있는 현금 인출기인데 그 근처 CCTV가 깡통이었다니 이거 정말 너무 황당하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잔인한 동영상을 즐겨보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능욕당하고 남성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이 자극적인 성적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끔찍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살인 욕구를 채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자신의 SUV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점이 연쇄 살인마인 강호순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범죄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깔끔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이용해 손쉽게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미국의 연쇄살인범 게리 리지웨이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성적인 동기로 연쇄살인을 즐기는 살인범이라는 겁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 김윤철이 강호순, 정남규 이런 범죄자들보다도 훨씬 위험도가 높은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죠. 수사에 발목을 잡혀 붙잡히지 않았다면 제2의 이춘재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흉악하고 굉장히 위험한 역대 범죄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정말 황당한 건 당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이 끝까지 항소했지만 2007년 6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로 판결이 끝이 났다고 하죠. 이 끔찍한 살인마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판결입니다. 때문에 2026년 이후 이 끔찍한 살인마 김윤철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어쩌면 강호순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끔찍한 연쇄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김윤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 뒤에는 유가족의 눈물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최대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꼽히는 문경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일어났던 기괴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꽤 된 일이지만 이 소름 돋는 과정과 그 내용의 잔상이 남아있어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2011년 어느 한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을 최초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인 양봉업자 주씨였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카페 커뮤니티에 채석장에서 발견된 어떤 이의 시신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글이 수정되어 있어서 해당 링크를 따라 들어가도 당시 원본을 볼 수가 없는데요. 당시 글을 캡처했던 이미지가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글과 함께 시신의 사진이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옆에 캡처본은 당시 사건의 실행계획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발, 그리고 무릎 꿇고 채찍으로 39번, 허리 묶고 가슴 묶고 라는 등의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십자가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지만 사진이 조금 잔혹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누가 봐도 마치 예수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당시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었고 목과 팔 그리고 허리가 모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찔린 허리 부분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였죠.
발견자인 주 씨가 올렸던 글의 일부분인 실행계획서의 순서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이 사건에 경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돼 버립니다. 실행 계획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인 혼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게다가 당시 사건 직후 이 많은 비가 쏟아진 탓에 그렇다 할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던 것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은 대체 왜 이런 기이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겐 한없이 착하고 온순했던 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손과 발에 못을 대체 어떻게 박았냐는 건데요. 목 끝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고통인데 이 생사를 통과하여 스스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구멍에 정교하게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한 달 뒤인 2011년 6월에는 어느 방송국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해당 방송에서는 직접 국가수에서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한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발에 못을 박은 다음 다른 쪽 다리를 올려 또 발에 못을 박고 이러나서 나머지 과정을 행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이렇게 하면 혼자 못을 박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손에는 미리 구멍을 뚫어둔 뒤에 못을 넣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야 모든 상황이 설명된다고 하죠. 당시 현장에는 시신 앞에 거울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십자가 끝에 달아놓은 이 거울이 가리키는 곳은 고인의 허리 부분. 이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자신을 찌르기 위해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상당히 끔찍하네요. 사건의 고인은 당시 만 57세의 김모 씨였습니다. 택시기사를 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 또한 좋았다고 하죠. 경찰은 고인 김모 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았다는 것. 주변 기사들에게 노래 테이프를 만들어 선물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갑자기 택시를 팔았다는 김모 씨.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택시를 팔았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택시를 판 뒤에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의 증언을 토대로 몇 가지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창원에 거주하는 그가 굳이 해당 차의 출고지인 평택까지 가서 차를 몰고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에게 산악회 모임에 대한 내용을 자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산악회 모임 동료들을 새 차에 태우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진실을 알 수는 없고 사건은 찝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동생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새 차 좌석에 하얀색 타월을 깔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도 하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취재진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해 자문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기 위해 이런 의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온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 때문에 김모 씨는 새 차를 구입하고 굳이 그 차를 평택까지 가서 직접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의 새 차량과 예수의 나귀를 동일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새 차에 흰 천을 깐 것도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당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증거는 물론 시신의 사망 시간을 유추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앞의 내용처럼 김모 씨가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도 그 내용을 따라 아침 9시쯤 계획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는 시점까지 동일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 씨의 행적이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최초 발견자인 주 씨는 같은 양봉업자인 김 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주 씨는 내려가자는 김 씨의 말을 무시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치가 좋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올라갔고
현장을 발견했는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래서 경찰에 신고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주 씨는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침착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주 씨가 처음에 글을 올렸던 그 커뮤니티도 종교 관련된 커뮤니티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인인 김모 씨는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다고 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김모 씨의 거주지는 창원이었는데요. 굳이 문경까지 와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문경에는 지인이 주 씨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가장 많은 추측으로는 김모 씨가 사이비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고 이 광신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예수의 죽음을 따라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종교를 숨긴 것도 일반적인 종교가 아닌 사이비나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알리지 말라고 한다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알려야지 왜 숨기는 거죠? 김모 씨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 당시 폭우로 인해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서 이 조력자의 예측은 단지 막연한 의심뿐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주 씨를 수사하고 행적을 조사한 결과 주 씨가 김모 씨에게 이 채석장을 소개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죠. 희대의 미스터리로 남을 이 문경 십자가 사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고속도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는 의문점이 많은 이 사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경 경상남도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대기 중이던 견인차 운전수 A씨는 바로 출동을 했고 해당 사고 차량인 모닝을 견인해서 문산 휴게소로 옮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씨라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라고 예측을 했죠. 해당 현장에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서 있는 BMW 차량이 한 대가 있었고 이 역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두 차량은 약 20m 떨어진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8시 20분경 고속도로에 순찰대가 와서 사고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한 교통사고겠거니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모닝의 차주가 사라진 겁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차 안에 있거나 차 주변에 머무르는 게 당연하죠. 이 모닝의 차주는 홀연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견인차 운전수 A씨가 해당 차량을 견인할 때도 차 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를 견인하기 전부터 애초에 모닝 차주가 없었던 거죠. 이 모닝 차주의 이름은 강임숙 씨, 당시 5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 강임숙 씨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차주인 강임숙 씨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소지품 중에는 차주의 신발도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던 날씨였고 저녁 시간이라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량을 벗어났다면 멀리 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혹시 강임숙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고가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차에 치였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악의 상황이지만 누군가 시신을 유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공대를 파견하고 수색견을 풀어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해바다에 잠수부를 동원해 수중 탐지까지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이 모닝 차량이 사고 났을 당시에 20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추돌로 사고가 난 BMW 차량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이 BMW 차량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추측이 아닌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강임숙 씨 모닝의 차량 앞쪽에 파손된 유리 부분에서 이 BMW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 중 한 명인 서 씨 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BMW 차량에는 당시 서 씨의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그로 인해 서 씨 아내는 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고 며칠 후에나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경찰은 서 씨 부인이 블랙아웃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혹시나 각자 따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모닝과 BMW가 부딪혔는데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서 씨 부인은 이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모닝 차량에 혼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와 추돌을 했고 우리는 2차 사고도 없었고 그 모닝 차주와의 직접적인 접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고 당시 서 씨 부부의 BMW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시죠. 보셨다시피 이 사고의 충격으로 블랙박스는 바닥에 떨어졌고 전원이 아예 나가버려 모닝 차량에 찍힌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근처 CCTV를 다 살펴보고 당시 현장을 지나갔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이 사고 당시 견인차가 무려 4대나 왔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했었던 견인차 운전수는 어떤 차도 견인하지 않고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 운전수가 남긴 말이 좀 의아합니다. 내가 왔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이 이야기를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도착한 견인차 운전수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본 BMW 차량의 서 씨 부인, 그리고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 운전수 A씨를 대상으로 해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서 일치하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 누워 있었던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이 현장을 지나갔던 사람도 증언을 하는데요. 모닝의 차량 근처에 어떤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며 몸을 굴려 움직이거나 흔들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종자인 강임숙 씨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인근에서 비를 맞으며 우산도 쓰지 않고 걸어가는 어떤 여성을 보았다고 이야기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15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목격자는 3만 원만 가지고 있었고 그 3만 원을 해당 여성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후에 강임숙 씨의 사진을 보여주니 그때 그 여성과 외모가 비슷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공대, 수색견, 잠수부 모두 풀어서 수색을 했었죠. 근데 발견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근처 CCTV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면 해당 차량인 모닝을 오후 6시 24분경 7서 톨게이트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6시 41분경 하민 휴게소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하민 휴게소에서 나온 건 7시 45분경이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오후 8시경에 진주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8시 2분경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충돌합니다. 그때 먼저 사고가 난 BMW 차량의 동승객이 갓길에 서 있었고 그 동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5분이 지나고 8시 7, 8분경에 견인차 2대가 도착합니다. 이때 견인차는 역주행을 하며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8시 20분경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여 이 모닝 차량의 차주인 강임숙 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후 8시 24분경 119 구급대가 도착을 하죠. 결국 경찰은 실종자 강임숙 씨 스스로 잠적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실종자가 사라졌을 당시 수억 원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월 130만 원 가량을 납부할 정도로 여러 개의 보험이었고요. 실종된 지 5년이 지나고 사망으로 판결이 나면 그 수령액이 무려 7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휴대폰에서 채무 관련된 문자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실종자의 가족들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8년이 지난 2021년, 실종된 지 이미 5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종자인 강임숙 씨의 차량에서 나온 BMW 차량 서 씨 부인의 머리카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운전 혐의로 아직까지 수배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죠. 혹시나 강 씨가 살아있다면 어떤 흔적들이 조금이나마 나타났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망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실종된 강 씨, 그녀는 살아있는 걸까요? 2023년 현재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나 살아계신다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조선시대의 범죄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과학수사대가 설치되기 이전인 조선시대에서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1904년 경북 문경. 어느 이른 아침 어떤 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이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 관리들은 한눈에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짐작했죠. 내 며느리가 죽은 것 같소. 목을 맸는데 빨리 와주셔야겠소. 그런 노인을 보고 가장 높아 보이는 관리 한 명이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무언록과 도구를 챙겨 현장으로 가보세요. 과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형사 시스템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과학수사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했었다고 해요. 지방의 수령이 사법부의 업무까지 담당을 했죠. 여기서 수령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 고을을 맡아 그 구역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을의 사또나 원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수령은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건의 시신을 직접 만지고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아존들이 검시의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시란 이 사망 사건에서 원인, 장소, 시점들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체와 그 현장을 조사하는 행위라고 하죠. 이 오늘날 과학수사대의 사건 분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령을 보좌했던 아전들은 각 업무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요. 일반 아전인 사리와 이 잔심부름을 했던 항인, 그리고 의학을 담당하는 의생과 법조문을 담당하는 율생을 합친 의율, 마지막으로 오작사령, 이렇게 팀을 이루어 사건 현장으로 함께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시도 그렇게 현장으로 떠났죠. 자, 사건 당시 상황을 말해보시오. 노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같은 마을에 살던 천민인 정의문이 우리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했소. 그러다 들켜서 도망을 갔는데 며느리가 아마도 수치심에 자살을 한 것 같소이다. 양반 자제이자 사망한 황 씨의 남편인 안 씨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없어서 사랑채를 갔더니 갑자기 아내가 저렇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들은 이 관리들은 황 씨의 시신이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자, 검시를 시작해보거라. 그 말을 들은 관리 중 한 명은 이 사망한 황 씨의 입에 은비녀를 넣었습니다. 이 독살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은비녀의 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는 오작사령, 즉 오작인이었습니다. 이 오작인은 시신을 직접 검안하고 처리하는 관노비였다고 해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노비 같은데 사실 조선시대의 CSI, 과학수사관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사건의 진술보다는 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오작이는 시신의 사인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에는 이 높은 관리들이 저자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을 하면 그냥 댕강 하고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났었다고 합니다. 원통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계별로 조사하여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죠. 다시 황 씨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비녀의 색이 그대로인 거 보니 독살은 아닌 듯 하옵니다. 그럼 자살인 건가? 그게 실은 타살일 가능성도 있사옵니다. 뭐라? 오작이는 사망의 원인인 이 목에 남은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물과 식초를 말라서 목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목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자살의 경우인 목의 형태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흉터가 가로로 길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뒤에 목이 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시신 곳곳에는 구타당한 흔적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자살이라면 자살자가 허공에서 몸부림을 치다 사망하기 때문에 이 석가래 위에 앉은 먼지가 흩어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가미의 흔적도 단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이 황 씨를 죽인 뒤에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 씨의 남편인 안 씨가 세 번째 신문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인 6월 2일 밤, 이 4살 배기 아들과 잠에 청하던 중 아이가 일어나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아내인 황 씨에 대한 화가 치밀어 구타를 하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인 안 씨의 살해 동기는 이 사소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었던 이 천민인 정의문과 황 씨가 오랫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정의문의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렸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화가 치밀어 올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오작인의 치밀한 수사로 인해 황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열쇠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도 이 오작인들은 굉장히 하찮은 대접을 받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시신을 만지는 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딱히 의학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서를 많이 참고해야 했습니다. 이 무언록이라는 의학서를 주로 참고해서 검시용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한 검시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이나 소요 시간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했고요. 낯빛, 즉 얼굴의 빛깔이나 피부의 손상 정도 등을 살펴보며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대의 과학 수사 과정이랑 비슷하죠. 이 무언록에는 참 흥미로운 검시 물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검시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도구들은 식초부터 시작해서 은비녀, 매실, 감초, 소금, 술, 노끈 등 평범하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의 예시처럼 독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비녀와 백지를 이용했는데요. 이 은비녀를 입 또는 항문에 넣어 변색이 되는지 여부를 살폈고요. 백지는 눈, 코, 입에 묻혀 도끼가 묻어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익사로 여겨져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두개골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따뜻한 물을 부었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콧구멍에서 모래나 진흙이 나오면 살아있을 때 물에 빠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빠진 것으로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 목을 메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아까 예시처럼 목을 메고 있는 올가미에 대한 흔적으로 자살과 타살을 확인했다고 하죠. 또 이 시신의 색으로도 사망 원인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노란빛을 띠면 병으로 사망을 한 것이고 파란빛을 띠면 독살이나 질식사로 사망을 한 것이라고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은빛이면 부패가 된 것이고 붉은빛을 띠면 얻어맞아 죽은 것으로 규명을 했죠. 뿐만 아니라 혈흔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현장 감식 과정에서 혈흔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루미노를 알고 계시나요? 이와 비슷한 방법을 조선시대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도구로 의심되는 흉기를 숯불로 달군 후 그 위에 아주 고농도의 식초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혈액의 단백질 성분이 식초의 산에 노출이 되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물론 이 무언록이라는 의학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타당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오류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이건 시대적인 한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작인들은 검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절차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작인들의 사망 원인을 확정하는 수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2차 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3차, 4차 검시까지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조선시대의 검시 절차가 이 생각보다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언록의 의미가 원통하지 않게 하다인 만큼 예나 지금이나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검시관, 즉 오작인의 노력과 열정이 묻어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보, 나야. 비 알지? 이 녀석하고 한잔하는데 좀 아쉬워서 말이지. 오늘 비 내서 하루 놀다가 자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아? 비 씨면 알죠, 여보. 10년 넘게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응, 맞아. 그 녀석.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요. 재밌게 놀고. 2019년 12월 13일 경찰관인 A는 힘들었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절친한 친구인 B를 찾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만난 둘은 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 늦게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이것도 아쉬웠던 A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은 겁니다. 같이 있던 B도 A의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허락을 구했죠.
A는 작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갓 1년 된 아주 달콤한 신혼이었죠. 그리고 B는 이 A의 11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A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맡아봐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때문에 A의 아내는 안심하고 이 B와의 외박을 허락한 것이었죠. 평소 본인 관리를 매우 잘하는 경찰관이었던 A. 아내는 그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톡을 끝으로 A에게서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A씨의 부인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경찰서입니다.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집을 뛰쳐나온 A 아내. 그리고 B의 오피스텔로 급히 달려간 A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된 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얼굴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었고 퉁퉁 부어 있는 데다가 살점이 다 말려 올라간 처참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고통스럽게 맞아 죽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뭐예요? 오열하기 시작한 A 아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했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B 오피스텔에서 B가 뛰쳐나온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B의 차림이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속옷만 입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속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범행 직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속옷 차림으로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하게 누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하죠. 또한 현관 입구에 피 묻은 속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치밀함도 보였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 증거를 토대로 B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경찰은 이 B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B는 평소에 주짓수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꽤나 기술자였다고 하죠. 이 A와의 다툼이 있자 배운 주짓수의 기술을 이용해 A를 제압했고 이미 제압당한 A는 저항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올라타서 폭행을 행사하는 등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얼굴을 마구 내리꽂았다고 합니다. 주변 벽면에 피가 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A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얼굴과 머리의 손상으로 과다출혈과 기도 막힘 질식이었습니다. A의 아내가 A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손상되었다면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참혹한 현장을 뒤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뒤 이 자신의 몸만 닦아낸 뒤 집 밖으로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는 것도 이 정상적인 사고 범위 내에서는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황당한 건 그가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취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까 CCTV에 찍힌 상황으로 미뤄보면 이 B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여자친구 동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정확하게 누르기도 했었고 이 현관 앞에 피 묻은 속옷을 벗어놓고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이 그다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끝까지 뻔뻔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B. 이 B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었던 직업을 실직당할 위기에 놓였었고 그로 인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더러웠는데요. 어떤 여성의 몰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죠. 피해자 A의 아내는 당시 정부에서 존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등록합니다. 아직도 남편이 현관에서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다는 아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건 2020년 5월 11일 1심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1심에서 B에게 선고한 내용은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 아니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 겨우 18년이요? 당시 재판부가 했던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이 피고인 B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하고 참회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한 거죠. 유족들은 분노합니다. 저런 사람 살려주면 또 누군가 때려 죽인다. 이 사형을 시켜달라. 하고 마구 외쳤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그리고 내 남편. 이 어머니와 아내의 심정이 어떨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B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주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 술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기도 했었다는데요. 별거 아닌 이유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B의 살인 동기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과 프로파일러는 평소 안정적인 가정을 동경했던 B가 A를 질투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 조사받고 있었던 고소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몰카범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인 A씨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 A는 B의 잘못이라며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연한 대답을 한 A였지만 이 뭔가 비뚤어진 B는 친구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서울 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은 해당 재판부와 B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지만 이 사형 제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고할 수 있는 벌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6월 11일 공판에서 이 재판부는 결국 1심과 같은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합니다. 이유도 아까와 같은 이유였죠. 계획범죄가 아니라느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느니, 우리나라 처벌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약한 처벌 때문에 꼭 숨어있던 미친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와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 치안은 물론이고 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모되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이 그렇듯이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듯 이 넷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내 도시전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단지 괴담이나 민담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건으로까지 번질 것인가?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작은 2009년 말 서울 관악구에서 시작된 이 초인종 괴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 제작이 될 정도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인데요. 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죠. 초현실적인 공포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공포가 우리의 살갗에 좀 더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데요. 이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주거지, 집집마다 있는 초인종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오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 A씨.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A씨는 그날따라 뭔가 쎄한 느낌의 현관문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본 초인종 옆에서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자로 흘겨 쓴 듯한 계집 여자가 써 있었죠. 실제로 이 집에는 A씨와 어머니 둘이서 상시 거주하고 있었고 이 멀리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오빠가 아주 가끔씩 오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A씨는 윗집과 아랫집도 살펴보았고 비슷한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넷상이 뜨겁게 달구어졌죠. 사건은 이렇게 초인종 옆에 이상한 표식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반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요상한 기호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이 더욱 커졌죠. 이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같은 그리스 문자도 적혀 있어서 이 궁금증이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기호에 대한 해석이 떠돌았는데요. 알파와 베타는 이 남자가 거주하면 알파, 여자가 거주하면 베타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 거주자의 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그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한 횟수 X라든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 다양한 기호에 대한 해석이 있었죠. 이 기호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적혀있는 기호에 맞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호를 누가 적었는지에 대한 것은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CCTV를 교묘하게 피해갔기 때문에 누가 적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CCTV까지 의식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지능 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알 수 없는 초인종 옆의 기호는 이 범죄를 노리고 범죄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범인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기호로 범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의 계획으로 보는 해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까지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 옆에는 무슨 기호가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특히나 혼자 자취하는 여성들의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사실 이 괴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초인종 옆을 일부러 살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특히나 집주인인 경우에는 이 열쇠나 도어락을 통해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계획의 일부라는 추측의 무게가 가장 깊게 실렸지만 우유나 신문 등 배달부의 기록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내카드가 있는데 굳이 초인종 옆에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보급소의 이야기에 따라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 외에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남겼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교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여러 집을 방문할 때 이 재방문을 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정보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이 있어 그 진실이 불명확해 졌죠. 이 초인종 괴담은 이렇게 다양한 추측만 난무한 채 도시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직 사라지지 않는 괴담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등의 수도권 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경찰까지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방 차원에서 우리 집 초인종 근처에 낙서는 없는지 한 번쯤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 2월 7일 당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N사이트의 지식 내부에 어떤 질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질문자는 자신이 이상한 사건을 들었다며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작성자는 해당 날짜의 이틀 뒤인 2월 9일에 가족들과 함께 엘사의 테마파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2월 7일 새벽, 작성자의 아빠와 동생이 어떤 뉴스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엘사의 테마파크에서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내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타는 도중 기구가 꺾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구는 어떤 커다란 성이 있었던 놀이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동생에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에서 A 놀이기구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 동생은 이 놀이기구가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 A 놀이기구를 타기 위함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한동안 해당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지 않느냐 하며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뉴스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자를 관종 취급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안전바는 출발 전에 직원들이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달은 겨울인 2월. 이 동절기였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이 A 놀이기구는 자주 운유를 했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2월 7일에서 2월 9일, 당시 연도인 2004년에는 이 A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은 이렇게 호련히 묻히는 듯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되었는데요. 이 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엘사 테마파크의 A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인데요. 2006년 3월 6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04년 N사이트에 올라왔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 안전바를 하지 않은 채 놀이기구가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 꺾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이 CCTV를 확인해보면 고개가 꺾어진 채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엘사 테마파크의 직원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사건이 발생한 2006년 3월 6일을 음력으로 바꾸면 2월 7일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2004년 N사이트에 올라왔던 사고 날짜와 동일하죠. 현재 해당 작성자는 탈퇴를 했는지 정보가 없는 사용자라고 뜨고 있습니다. 탈퇴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혹시나 이 글이 조작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N사는 해당 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에는 수정 기록도 흔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신상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하죠. 해당 글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흥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대형사의 PC 온라인 MMORPG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를 비롯하여 만화까지 다양한 분야로도 연계가 되었죠. 이 온라인 게임의 오픈 베타 시절, 신문에도 기사가 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인스턴스 던전이었던 키아 던전이라는 곳에서 의문의 형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벽 너머에서 유저들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는 으스스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유저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두 개의 캐릭터가 겹쳐진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에게 보여진 이 이상한 형체는 빨간 머리의 남자 캐릭터와 보라색 머리의 여자 캐릭터였는데요. 공허한 느낌의 텅 빈 눈동자가 공포감을 증폭시켰죠. 이 이상한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해당 던전으로 이동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건 이 이상한 형체가 모든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일부 유저의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형체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습니다.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두 캐릭터의 커스텀이 불가능하다? 혹은 이 캐릭터들을 따라가며 이상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이상한 루머들이 나돌다 결국 해당 서버는 폐쇄 조치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목을 끌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디렉터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글을 보면 그들도 이에 대해 모른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버그라고 생각했지만 사라지지 않아 결국 해당 서버를 폐쇄했다고 말이죠. 사건은 그렇게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이 게임은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고 아직까지도 유저들이 남아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귀신을 보면 대박을 친다 라는 속설이 있듯이 이런 해프닝 때문에 이 온라인 게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